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작년 12월에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되었던 K 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와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2000년대 이후로 그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90%가 생산되었다고 할 정도로 급격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19년도와 2000년도 그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그 증가세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매립지가 좀 부족한 국가에서는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과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 탄소 저감 등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 패러다임을 선형 경제, 즉 자원이 한번 그 경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거치면서 그 경제에서 일직선으로 한 번만 사용되고 폐기되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순환 경제, 즉 그 천연 자원이 한번 경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이것을 다회적으로 이용하고 또 폐기물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이럼으로써 또 자원 순환의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순환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특히 EU를 중심으로 하여서 집중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이루어진 그 뉴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플랜 행동 계획에서 최근 22년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유엔에서 최근 국제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이라고 하는 그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협약을 2024년까지 만들어내도록 하자라는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요 국제적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세네갈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앞으로 총 5번의 회의를 거쳐서 아마 파리 협약 이후로 가장 큰 국제적인 그린 딜이라고 하는 이런 플라스틱 협약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서서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정책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일련의 정책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8년 폐기물 처리에서 자원순환으로 거듭나는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특히 오늘 주제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재작년 12월 탈플라스틱 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3장에서 플라스틱 요 대책 내용과 이제 저희 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정책 방향을 합쳐서 3장에서 말씀 추가로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서 수립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법적인 근거로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 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촉진법 내지는 기본법의 형태로 국회에서 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옥주 의원실과 이미자 의원실에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국회 상황이 잘 해결이 된다면 아마 연내에 전면 개정안으로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K 순환경제 이행 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환경제라고 함은 일단 천연 자원이 생산과 소비를 거치되 폐기물로 가기 전에 감량되어서 가장 적은 양의 폐기물로 처리되고 또 그 안에서 재사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내용이 물질 재활용, 그러니까는 다른 형태로 다시 바뀌어서 원료화되어 자원으로 다시 생산 소비에 들어가거나 혹은 에너지 회수 등을 거치면서 생산 소비 활동에 들어오고 이를 통해서 최종 처분되는 양이 가장 적은, 즉 천연 자원의 경제의 성장과 천연 자원의 사용량이 디커플링 비동조화될 수 있는 사회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단 자원의 사용량뿐만이 아니라 탄소 중립 분야에서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 순환경제 이행계획,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이 생산돼서 이것이 제조와 소비, 사용을 거치고 폐기되는 각 단계별 상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순환경제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 즉 소비자, 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EU의 액션 플랜 같은 경우에도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품목 혹은 문제가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되는 7가지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순환이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 목표치는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계획에서도 이 품목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정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료의 사용입니다. 원료 사용 관련해서는 지금 자원의 순환성을 고려해서 혁신 소재 등을 원료로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환경부, 산업부 등 같이 혹은 또 따로 R&D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 같은 경우는 약 6천억의 규모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R&D에 관련해서 과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재생원료나 친환경 대체 원료를 의무 사용을 하도록 하여서 이런 재료들이 개발이 되어서 시장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플라스틱이 지금 추가로 되는 부분인데 뒤쪽에 탈플라스틱 대책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 과정입니다. 순환 원료, 재생 원료 등을 활용하더라도 제조 공정이 또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순환 이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일단 제품이 디자인이 될 때 가급적이면은 재활용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상, 그러니까는 공장 안에서도 폐절상류 등을 한 번 더 걸러내서 다시 공정에 투입한다던가 하는 좀 스마트 생태 공장 이런 컨셉으로 지금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에코 디자인을 기업 스스로도 물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좀 더 권장하기 위해서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평가를 통해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시면 순환 이용성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라고 업체에 권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전거, 그다음에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의자에 대해서 순환 이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이런 순환 이용성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원 순환을 좀 직접 실천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포장재 없는 점포라든지 제로 웨이스트 매장 등을 이제 해서, 사실 이게 실정법적으로는
그 식약처 소관의 법률들에 걸리는 점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달청 등과의 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재생원료 제품을 좀 공공 구매에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의 사용 부분입니다. 재사용 부분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 재사용과 재제조 그리고 업사이클링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각 부처의 소관 업무 범위에 있어서 약간 중복되거나 혹은 이제 불명확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요번에 이행 계획을 세우면서 산업부와의 업무 조정과 이제 협의를 통해 그 전자제품 부품 재제조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이런 관련 정책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았고요. 이 내용은 사실 주로 산업부에서 소관하는 내용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의 업사이클링 센터 등을 확대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요 업사이클링 그 생태계 전 과정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순환 경제 측면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제품들이 폐기가 되고 나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하고 가급적이면은 에너지 자원도 회수하는, 그래서 그 자원을 정말 끝까지 사용하고 순환 이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서 사실 두 번째 장이랑 세 번째 장이랑 내용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어서 세 번째 장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요. 지금 금속의 도시 유전, 도시 광산이라고 하는 그 요즘 약간 정책적으로 굉장히 핫한 컨셉인데요. 금속의 재자원화 그리고 그 원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비닐이나 폐플라스틱 등을 열분해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그 재생 정제유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또 폐기물 잔재량이 최소화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전기차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들이 내구 연원이 떨어지게 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폐배터리 발생이 예측이 되고, 그리고 또 요즘 최근 들어서 모바일이나 그 각종 패드 같은 기기들이 이제 폐기가 되고 나면 이것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아지기 전에 거점들을 구축해서 어떻게 하면은 유가금속 등을 가장 잘 추출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가장 환경적으로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또 방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이 이제 과정별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주체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자체, 이렇게 세 항목인데요. 그 소비자 권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요즘 핫한 것이 이제 수리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법안이 발의가 되어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권리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내구성, 안전성, 위해성이나 유해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 물건을 쓰면 당신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알려주는 에코 라벨링 정보의 제공이 좀 더 발빠르게 정책화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경우에는 요즘에 ESG 경영을 통해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각 다른 부처 협업을 통해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텍소노미스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 순환 경제와 그 순환 이용 관련 내용들이 같이 담김으로써 기업들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순환 경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촉진법 혹은 기본법 관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12개 정도의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순환경제와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서 들어오게 되면 산업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를 하는데, 좀 더 순환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 풀을 통해서 이걸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그다음에 기업들의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며 저희가 그 법 안에 지금 이 내용을 넣었고요. 다행히 이번 정부 기조가 규제 개선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의적이어서 이 내용들도 법 통과와 함께 잘 정착이 될 수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주체별 중에서 그 지자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 2018년경에 있었던 뭐 의성 쓰레기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폐기물이 처리를 위해서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그것 또한 또 탄소 중립에 저해되는 것이다라는 인식하에서 그 발생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라는 그 원칙과 함께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타 지자체로 옮길 경우에는 반입협력금을 부과토록 하는 제도를 현재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처리 의무가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이나 매립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이 품목별 죄송합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도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르면 그 지금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현재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 기준이 좀 까다로운, 그 현행에서는 11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좀 까다롭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요런 대상들도 이제 순환자원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기준의 허들을 크게 낮추고, 또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저희가 그 인정된 사례가 많은 폐기물이나 혹은 얘는 순환자원으로 하는 게 순환이용의 촉진 더 효과적이겠는걸 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고시를 통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품목별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품목은 EU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과 아무래도 EU와 우리나라의 경제 고도화 수준이 비슷하다 보니 품목이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감축과 재활용을 위한 각각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K 이행경제 계획 보시면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순환이용률을 몇 %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정량적인 목표치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전체적인 이행 지표로서 각 전 과정별로 그리고 이행 확산과 품목별 지표들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과 더불어 저희가 재작년 12월에 발표했던 탈플라스틱 대책 그 내용 중에서 큰 틀은 가져오되 최근에 그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함께 합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플라스틱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생의 원천적인 감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해야 한다면 대체 플라스틱을 활성화해서 그 종국에는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로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생의 원천 감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 용이성 평가나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서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와 같은 타 재질로 제품의 생산 개선 혹은 변경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한 업체에서 만들어진 우수 사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계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확산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이 사실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가급적이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서 일회용품 생산으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회용컵 사용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고, 세종청사 안에 있는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최근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말이 많았었던 이 내용들과 시행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많은 경제적 정책적 여건으로 인해서 요거는 이제 시행이 12월로 좀 늦춰졌지만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생활 편의 접객업 같은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었고, 그 범위가 점점 연차적으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또 요거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 배달용기의 사용과 그다음에 더 가벼운 배달용기를 사용하도록 지금 지자체와 협약을 추진을 해서 올해는 4개 지자체, 그리고 내년에 7개 지자체로 확대해서 협약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산물이나 택배 포장에 대해서 과대 포장에 대한 기준이 명시적으로는 없었는데, 이것을 신설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관리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 확대입니다. 플라스틱 분리수거 확대를 통해서 이제 물질 재활용률을 좀 늘리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김동연 씨 등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서 투명 페트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수거 체계를 추진하는 등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광학 선별기 등을 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 선별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물질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품질 물질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지금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확대인데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종이와 유리, 철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제도 안에 플라스틱이 신규 적용되면서 30년까지 30%의 재생 원료를 플라스틱 사용에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연차별 이행 계획이라든지 하는 내용 관련해서는 이게 마침 또 제도가 발표가 됐을 당시가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기이다 보니 좀 바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각각 개별적인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서는 사실 전체적인 정부 기조나 이 순환 경제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방향이 큰 방향, 거시적 방향이 정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혹은 이 목표치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고 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분해 시설을 확충을 해서 화학적, 열적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민간에서 10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열분해 시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금년 중에 실시 설계 등을 통해서 4개소에 대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에 대해서도 이 열분해를 통해서 처리된 방식은 재활용이 된 것이다라고 해서 재활용에 신설을 하고, 또 이럴 경우에는 탄소 중립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보아서
그 배출권 거래제도 안에서도 요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대체 플라스틱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또 오늘 또 이것도 그린 플라스틱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인데, 대체 플라스틱 또 많이 흔히들 말씀하시는 친환경 플라스틱 혹은 그린 플라스틱인데요. 사실 플라스틱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그 플라스틱들의 성상이나 그 내용이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생분해 플라스틱이랑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 매립지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2026년부터,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0년부터 생활계 플라스틱에 대해서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매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생분해라고 하지만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명한다면 퇴비화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매립을 통해서 그 환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체계 안에서는 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경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구나 어망, 그다음에 농촌용 멀칭 필름, 그리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과 같이 그 자연스러운 그 수거 재활용 체계 편입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5년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그래서 그러한 정책 기조, 그리고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이제 친환경성이 사실 입증할 수 없다 보니 저희가 지금 생분해성 수지 제품에 대해서 원래 환경표지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인증을 더 이상은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사실 여기 원래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그 내용과 관련된 25년부터라는 연도가 붙었고요. 그 다음은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 분해성과는 관계없이 원료가 석유계가 아닌 바이오매스 기반의 플라스틱을 말하는데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높고, 그리고 바이오 PP나 바이오 페트 같은 경우는 기존 재활용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같이 다른 일반 플라스틱과 그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재활용 체계 안에 편입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R&D,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재 예타 중인 R&D 안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에도 관련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분리 배출에 지금 바이오 페트는 별도로 없었는데 이 내용도 추가해서 그 소비자들이 내가 쓰고 있는 페트, PP가 바이오 페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부 정책 방향 관련한 내용은 발표를 마쳤고요. 저희 뒤에 발표가 있어서 혹시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메일 같은 거 통해서 연락 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